금과 향신료가 어디에 있을까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계속 항해를 이어갔는데요. 탐험 내내 뭔가 돈이 되는 일 또 찾는 데에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금은 보이지 않는데 그 지역에서 귀하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알로에를 한 1000kg 정도 싣기도 했습니다. 또 바닷속에서 진주가 나오는 굴이나 조개가 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찾게 했어요. 또 나무들을 보면서는 선박용 판자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섬에 목화가 자라는 것 같다. 또한 그들이 황금 코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이 섬에도 황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원들이 본 사냥개가 작은 황금 조각을 코에 매달고 있었다고 했다. 그 황금 조각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에 대해 화가 나서 선원들을 나무랐다. 쿠바 섬을 향해 돛을 올렸다. 그 섬의 규모나 황금, 진주에 관해 인디오들이 몸짓으로 이야기한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그 섬은 시판고 섬이 틀림없다. 인디오들은 이 섬에 금광과 진주가 있다고 말했다. 진주가 존재한다는 증거인 대합 조개를 발견했다. 나는 데칸이 거느리고 있는 큰 배들이 여기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강과 항구를 산살바도르라고 불렀다. 자, 첫 번째 항해 때는 콜럼버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귀환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가장 작은 리냐호만으로 귀환 항해에 오릅니다. 결국 한 배를 타야 되는데 그러기엔 굉장히 공간도 좁고 안 되죠. 예, 쉽지 않았어요. 정원초가죠, 정원초가. 네, 맞습니다. 수용 인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요 이스파니올라 섬의 한 마을을 라 나비다,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죠. 그런 이름의 요새로 삼고 선원 39명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와, 이게 처음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귀환 항해길이 쉽지는 않은 길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콜럼버스는 그 귀환 항해길에 국왕에게, 군주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과장을 상당히 섞어서 쓰는데요. 자신이 발견한 땅이 무한에 가깝다. 기름지다. 많다. 인구도 엄청나게 많다. 각종 희귀한 산물들이 많이 난다. 또 금광도 존재한다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원이 계속 나오니까. 네, 투자자의 환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 아니었을까. 좀 거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위기는 일단 어땠을까요? 입항을 했을 때. 뭐 축제죠. 일단 항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엄청난 기여일 수 있죠. 또 거기에는 신대륙에서 함께 온 손님들도 있었는데요. 타이노 원주민 7명이 있었고요. 또 녹색 앵무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여왕이 불렀을 때는 그 여왕의 오른편에 앉아서 모험담을 이제 들려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왕실은 콜럼버스를 우리의 대양 제독, 또 인도에서 발견된 섬들의 부왕이자 통치자, 상당히 높이 지켜 세웠던 거죠. 바로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6개월 뒤에 콜럼버스는 두 번째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는 탐험가가 아니라 이제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신대륙의 부왕, 이제는 고위 행정관리로 두 번째 항해길에 오르게 된 거죠. (1493년 9월 25일에) 첫 번째 항해보다는 더 큰 항구 스페인의 카디스 항에서 떠났는데요. 그리로 가볼까요? 야, 배 봐라. 와우. 엄청 많아졌다, 배가. 그러네요. 두자 더 많이 받네. 야, 배가 엄청 많아졌네. 후원을 많이 그리고 받았네. 오른쪽 보면 두 분이 지금 배웅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페르난도 왕들이 이사벨인가요? 왕들이 잘 가라고. 왕들이. 네, 스페인의 가톨릭 군주 이사벨 그리고 페르난도자. 국왕까지 직접 나와서 배웅할 정도로 콜럼버스는 명예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었고요.
선단의 규모도 1차 항해 때하고는 뭐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엔 3척만 갔죠. 지금 이게 17척으로 알려져 있고요. 함께한 사람만 1,2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공업자와 농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말, 소, 양, 또 가축까지? 밀이라든가 채소와 또 과일 종자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노아의 방주 같은가요? 콜럼버스는 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싣고 갔을까요? 가서 뭐 땅을 좀 개척하려고 했나? 예, 맞습니다. 첫 번째 항해 목표가 금향신료라고 하는 굉장히 뚜렷한 뭔가 이제 대상이 있었는데 1차 항해 때 그것을 쉽게 얻지 못하자 바로 정착 식민지를 인도에 만들기 위한 일종의 사전 준비였다고 할 수 그때부터 있죠. 시작했구나. 자, 그런데 뭐 1차 항해 때 선원들을 남기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이스파니올라 섬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다시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는 2차 항해 때 처음 도착한 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원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장면을 보았을까요? 충격적이야? 충격적인 장면. 충격을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 예, 지원 씨. 뻔한 거죠. 이 대륙인 줄 알았는데 섬이었던 거야. 그런 충격도 있지만 예, 거기 누군가를 남겨놨다고 예, 수용 인원 때문에 란나비다 정답. 마을. 예, 그 혜성 씨? 선원들 남기고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식인종이야? 죽음을 당했나? 예, 맞습니다. 정답. 남기고 간 선원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왜 죽였지 근데? 그 남자의 시신 3구를 먼저 발견했다고 해요. 또 섬을 돌아보다가 보니까 뭐 남기고 간 선원들이 거의 대부분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정말 원주민이 죽인 건가요? 예, 그래서 한 부족장이 스페인인들이 금과 원주민 여인에 대한 탐욕이 너무 강해서 주변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무도 모르는구나. 자, 이제 콜럼버스와 원주민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변해가고 있을까요? 다소 가혹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콜럼버스는 이제 요새가 파괴됐으니까 새로운 식민 도시, 정착 식민지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애썼고요. 거기에 많은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짓고 도시 이름은 이사벨 1세 여왕의 이름을 따서 이사벨라라고 이제 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는 이제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그 입지가 그렇게 뭐 좋지 않아서 식량이 굉장히 이제 부족해졌고요. 또 금도 나지 않으니까 정착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인 산토 도밍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이제 그 산토 도밍고에서 정착에 성공하면서 산토 도밍고는 식민 도시 건설의 이제 모델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스페인 이주민들이 정착을 해갈수록 원주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뭐 굉장히 그냥 위협받을 노예 수- 말고는 없죠. 예,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는 거죠. 자, 특히 이제 금과 향신료 등 당장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잖아요. 네. 콜럼버스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 원주민들을 노예로 팔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왜 그래? 1494년 1월에 군주들에게 보고서를 써서 보내는데요. 이때 식민지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과시용으로 한 550명의 원주민을 노예로 보낸답니다. 콜럼버스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면 원주민이 비인간적인 측면이 있다. 도대체 어떤 점을 보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단순히 자신의 동료들 살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항해에 참여했던 어떤 선원의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식인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했구나. 예. 그 기록에 보면 어떤 원주민들은 다른 섬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먹어치운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 순수한 원주민도 있지만 굉장히 거칠고 식인 풍습을 유지하는 원주민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 일행은 이런 식인종들은 스페인으로 보내야 한다. 옛날에는 그렇게 원주민들이 식인종으로 표현되는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에야 뭐 좀비로 나오지 옛날에는 원주민들이 다 식인종으로 표현됐었어요. 예, 콜럼버스는 또 국왕에게 과장된 내용의 보고서를 보내는 일도 있지 않았는데요. 또 역시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494년 3월에 콜럼버스가 한 500여 명을 이끌고 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쿠바의 남부 해안하고 이제 자메이카라고 하는 섬까지 탐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금과 은이 거의 없었고요. 그 유럽인들의 여행기에 묘사되었던 아시아와 비슷한 흔적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콜럼버스는 더 잔혹하게 원주민들을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그림 한 장을 보도록 하시죠. 오, 사람 손을 잡고. 자, 어떤 장면인지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죠. 손을 왜 다 너무 자르지? 잔인해. 예, 스페인인들이 원주민의 손목을 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 아마 이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금을 캐와라 이렇게 이제 할당됐는데 그걸 다 채워오지 못하자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잔인하다, 잔인해. 저 뒤에 시체 덤이 보여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노예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또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는 등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 모든 기록은 1540년대에 스페인 신부 바르돌로메 데 라스 카사스가 인디아스 파괴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그야말로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항해까지 했는데 금과 향신료를 많이 얻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유럽에 판매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익을 안겨준 항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해서 위대한 탐험가 또 개척 영웅으로 알려진 콜럼버스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면모를 갖게 된 거죠? 노예 상인 그리고 원주민 세계의 파괴자였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콜럼버스의 발견을 찬양하는 것은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를 찬양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방식으로 콜럼버스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2차 항해도 금과 향신료를 얻겠다는 성과를 그렇게 크게 달성하진 못한 거죠. 콜럼버스의 명성이라든가 지지자라든가 훨씬 줄어든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사리 다음 항해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자, 제3차 항해는 일단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226명 정도. 후원이 다시 줄었네요. 예, 선박은 8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여자를 모으기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앞에 가서 실망한 사람들이 소문을 많이 맞습니다. 냈나 봐요. 소문이 이렇게 퍼지는 거죠. 네. 결국은 3차 항해를 떠나긴 하는데 어렵사리. 자, 이제 원래의 목표인 금, 은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금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했어요. 절박했구나. 자, 그랬기 때문에 항로도 이전하고 다르게 훨씬 더 남쪽인 카부베르데까지 내려가서 대양횡단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카부베르데는 적도에 더 가까운 지역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콜럼버스는 적도 근처의 무더운 곳에 가면 금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콜럼버스도 매우 순수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던 건데요. 적도 근처로 가면 금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적도에 가까이 가면 그게 금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혜성 씨? 적도 근처는 태양이 뜨겁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태양을 받으면 금이 막 땅이 금으로 바뀌고
금이 많이 생길 거라서 적도 근처로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이 정답이에요. 순수했다고? 아니 그건 초등학생 정도의 순수함 아닌가요, 진짜? 역사학 연구자들은 시대적 한계라는 표현을 쓰죠. 당시 사람들은 금속이 특정한 조건에서 자라난다, 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중에서도 금은 완전히 성장한 금속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무더운 적도 가까이에 가면 완전히 자라난 금속, 즉 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남쪽 적도 가까이 간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카리브해 지역에 계속 왔기 때문에 세 번째 항해도 결국 금을 찾겠다라고 하는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콜럼버스는 근데 식민 도시에서 일어난 반란을 제대로 처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원주민 학대 혐의도 있었고요. 결국 이러한 혐의 때문에 죄수처럼 사슬에 묶여서 스페인으로 압송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 왕실은 콜럼버스의 신뢰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의 네 번째 항해 1502년에 떠나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만 정말 4차 항해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뭐 서글픈 장면 같은 건데요. 어렵사리 자금을 융통했고 4척의 배를 마련했어요. 선원들을 구성했는데 135명, 더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중에 12살에서 18살 견습 선원이 한 56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절반이나 경험이 없는 선원들과 함께 갔다는 거죠. 그만큼 선원들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얘기고요. 또 결정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콜럼버스는 이스파니올라 섬에 정박할 수 없다라는 조건으로 4차 항해를 승인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더 이상 믿지 않고 그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 다양한 또 탐험가들을 후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이 4차 항해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곳저곳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쓸쓸하게 1504년 11월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항해가 끝나면 보통 군주들에게 보고할 기회를 갖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04년 11월 말에 자신의 옛 후원자였던 이 이사벨 여왕이 병에 걸려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지원을 받아 항해하기는 어려워졌고요. 그 2년 뒤인 1506년에 바야돌리드라는 곳에서 콜럼버스 역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좀 비참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말년에는 좀 쓸쓸한 모습이 짙죠.